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놓고 두 명의 대선 후보가 밀당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사가 되는 밀당인지 성사 안 되는 밀당인지는 지금으로선 좀 더 두고 봐야 하는데요. 아무튼요. 관심은 많이 가긴 하는데 그만큼 피로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62분이나 통화를 했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빈손이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위기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뭔가 얘기를 했는데 의견 일치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요? 터지는 겁니까 전쟁이요? 좀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러시아가 16일에 침공할 수 있다. 침공설을 제기하고 있죠. 그러자 러시아는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는가? 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전 세계 경제, 특히 주식시장 충격을 입고 있다. 나스닥 2%대 떨어졌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불댕긴 야권 단일화 본격 수싸움이 시작이 됐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자고요. 그러나 윤석열 후보 일단 제안은 환영한다. 다만 아쉽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아쉬운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방식 여론조사로 제안을 한 게 이게 아쉽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요. 성사 여부 따라 대선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성사 여부 여기에 지금 촉각이 모이는 겁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재택 치료자 20만 명 돌파다. 의료 현장에서는요. 곧 관리 한계에 달한다. 지금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잖아요. 이미요. 그래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물론 중증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치료받고 격리되신 분들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좀 더 보면 정부는 지금 여력이 있다. 약간 다른 입장, 의료 현장과 정부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시죠. 자, 사진 좀 봐주세요.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입니다. 세 개의 나라입니다. 어제 금, 은, 동 각각 차지한 나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네덜란드,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있고요, 중국 선수입니다. 자,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경쟁할 때는 말도 못하게 치열합니다. 그러나 시상식 그 앞에서는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이었다. 이게 진짜 올림픽 아닐까요? 그동안 뭐 편파판정 시비 등등등 있었지만 이런 모습도 어제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천하람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경희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돌연 제안. 안철수 후보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완주를 외쳤어요. 그리고 본인이 정권 교체 주역이 되겠다 이렇게 외쳤는데 어제 단일화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물밑에서나 여러 가지 전망은 결국은 할 것이다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강경한 굉장히 본인의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와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올 것이 왔다.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올 것이 왔다. 올 것 같았는데 정말 오더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던져졌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살얼음판, 대선. 어제 후보들이 등록을 했어요. 후보 등록. 그리고 1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말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 기간입니다. 15일부터요. 막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큰 파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말 동안에도요, 뭐 약간 작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준비돼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한가한 대통령. 앞서서 일명기사 때 우크라이나 얘기 좀 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전쟁 위기인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국민들은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데 대통령은 위기의식이 없다. 너무 한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야권 후보 단일화입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의 제안, 그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일단 반응은 보였는데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했거든요. 그 내용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양당이 합의했던 기존 방식을 존중하면 윤 후보님 말씀대로 짧은 시간 안에 매듭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어제 내용, 제안 내용의 핵심을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단일화 합시다. 그리고 작년에 보궐선거 때 썼던 그 여론조사 방식으로 합시다. 이겁니다, 지금요, 핵심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왜 어제 단일화 제안을 했을까 합니다. 오늘 많은 분석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요 앞에 기사 다시 보여주세요. 정권 교체 실패 책임론, 이걸 우려했다. 그래서 단일화 제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완주, 본인도 완주하고 윤석열 후보도 완주하고 이렇게 완주했을 때였는데 정권 교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야권이 진 겁니다. 대선에서. 그럴 경우에는 책임론이 온다. 쉽게 말하면 대선 끝나고 옴팍 쓸 수 있다. 뭐 이런 걸 걱정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첫 번째 분석입니다. 좀 더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론조사 방식으로 제안했다. 단일화 요구에는 응하면서도 이른바 철수 정치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측면도 있더라. 이런 측면도 또 분석이 돼 있네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했어요. 지지율 떨어진 안철수, 단일화 성공으로 막판 승부수. 최근에 지지율이 15%까지 기록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 위에 조금씩 내려가서 10% 전후, 낮게는 뭐 한 7, 8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안을 했다는 거죠. 좀 더 보죠. 줄곧 대선 완주 의지 밝혔지만 야권 패배 땐 책임론. 앞선 기사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 이것도 의식했다. 그리고 단일화에 설사 저도 통합 정부 뜻을 비췄다. 야권 승리 땐 지분 확보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갈래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진짜 이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언론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안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도 어제 안철수 후보가 했거든요.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완주한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도 정말 집요하게 단일화 꼬리만 붙이려고 하니 그렇다면 차라리 선제적으로 제안해서 국민의 판단과 평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실 제 안에는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선거운동을 돕고 의료 봉사를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데 남편으로서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자, 국민의당 선대위의 홍경희 대변인 오늘 나와 계십니다. 마침요. 네. 좀 질문 좀 몇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완주를 그렇게 반복해서 외쳤어요. 그런데 어제 단일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럼 단일화 결과에 따라서 완주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어떤 이유에서 돌연 제안을 한 겁니까?
우선은 이제 방금 전에 봤었던 예. 기사들에 대한 좀 반박을 말씀을 드리면 예.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지지율의 어떤 등락에 관계없이 지지율에 일비하지 않고 대선 완주를 해서 예. 당선을 목표로 나왔다라고 하는 입장을 누차 밝혔기 때문에 예. 어떤 지지율의 어떤 하락 조정을 받고 이 기사, 이 단일화- 기사에 대해서는 예. 좀 반박을 하시는 네. 거군요. 그 단일화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것은 좀 저희의 입장과는 좀 다른 그건 것이다. 아니다. 네, 예.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저께 왜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제안을 했냐 말씀을 주시는데 예. 사실은 저희도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좀 복잡한 내부의 어떤 입장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당내외 높아진 목소리와 국민 여론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었고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여기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 예.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대로 가다가는 정권 교체도 물 건너가고 또다시 대한민국이 5년이라고 하는 혼란의 시간에 예.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과 그 위기의식의 발로해서 내린 결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어저께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셨고요. 했습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그날 오전에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서 단일화 제안도 했고요. 국민 경선 야권 단일화라고 하는 어떤 제안을 드린 것인데요. 예. 이두 가지의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후보에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선 후보로서 예. 이 공직 선거 운동에 참여를 해서 예.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와 의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등록을 네, 하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예. 그와 동시에 어떤 야권이 또 힘을 합치지 않으면 예. 정권 교체가 물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 예. 이 두 가지의 고민을 동시에 올려놓은 그 두 번째 고민이 혹시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됐을 경우에 책임론을 의식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 책임론에 그겁니까? 대해서 아직 어떤 벌어지지 않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예. 뭔가 입장을 저희가 밝히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이 책임론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먼저 사실은 선수를 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되면은 결과가 좋으면은 내 덕이고 예. 안 되면은 다 너희 탓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입장 논리를 먼저 예. 선수를 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의 어떤 생각과는 저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가지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뭐 이 밖에서 얘기하고 이 단일화 요구,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게 첫 번째 뉴스 들으셨는데 다음은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어제 상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좀 글로 남겼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죠. 안철수 후보 그동안 양당 체제 극복 의지 강하게 말해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제안했습니다. 양당 간 정권 교체는 기득권 교대일 뿐이라고 그렇게 공언을 하셨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자, 홍경희 대변인께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앞서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본인이 그렇게 완주 얘기를 해도 단일화 꼬리표가 계속 붙어서 사람들이 물어보더라. 그래서 그거를 의식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넘어가기 위해서 단일화 제안을 했다. 이런 취지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그 단일화 꼬리표 완주를 통해서 극복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저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분명한 입장을 좀 전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었고요. 예. 뭐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계속 제기가 되어진 이 거대 양당의 어떤 단일화 프레임 속에 안철수 후보를 집어넣고 예. 쉽게 말해서 거대 양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 후보 등록일 전에 안철수라고 하는 이름을 예. 이 대통령 그 후보의 리스트에서 빼기를 사실상. 원했었던 것인 거죠. 사실상 유권자들의 마음 속에서 좀 지워버리려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희가 누차 강조해 왔듯이 여러 정치권에서의 물밑 접촉과 다양한 제안과 예. 채널들을 통해서 들어왔었지만 저희가 진정성이 없다고 봤었던 이유는 단일화가 어떤 정권 교체의 어떤 대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명분이 아니라 예. 이것이 하나의 어떤 작은 정당을 죽이고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의 전략의 일환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원하니 우리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단일화 프레임에는 갇힐 수가 없다. 아. 저희가 당당하게 그렇다고 한다면 입장을 제시를 하고 예. 양당 그 국민의힘 쪽의 어떤 정권 교체의 진정성을 그러면은 우리가 단일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입증을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 여야 정당들이 안철수 후보를 뭔가 대선 후보 안철수 후보를 고사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넘어서서 극복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단일화 제안이었다. 이런 설명이시네요, 네, 지금요. 굉장히 복잡한 고민 과정이 좀 있었나 봅니다, 주말 동안요. 자, 그럼요. 다음은요. 국민의힘의 반응을 좀 봐야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가 오전에 사실은 기자들과 직접 만나서 기자회견을 하려 했었는데 아까 설명이 있었죠. 부인께서 코로나 확진. 이것 때문에 부인이 나오지 못하고 화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알려진 뒤에 바로 국민의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먼저 화면 보겠습니다. 이항수 손대본 수석대변인이 입장을 냈는데요. 이겁니다.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 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조사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는 반응이죠. 정권 교체 바라지 않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농간에 넘어가 야권 분열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일단 단일화 제안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론조사 방식을 하자는 거는 이런 걱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권 통합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긴 이렇게 또 요구를 합니다. 용기를 내서 결단하세요. 이 결단이 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짐작하시겠죠, 지금.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를 위한 그 대의 차원에서 이런 그 제안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여론조사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세한 답변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10분이면 가능하다고 이제 결과 발표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후보끼리 단판을 짓는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협상단을 뭐 제가 말씀 다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 쪽과도 말씀이 후보께서 하신 걸까요? 전 뭐 그 문제를 얘기한 적은 없고. 뭔가 고민이 많고 말하기가 쉽지 않으면 두 가지입니다. 말이 길어지거나 아주 짧거나 합니다. 어제는 굉장히 짧은 모습이었어요. 고민이 깊고 생각이 많다. 이런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측. 이재명 지지자 포함 여론조사 이거 곤란합니다. 안철수 후보. 이것이 내 유일한 제안입니다. 자, 이러면 뭐가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완전히 다르죠, 입장이. 자, 밑에 보면 여기 그래프가 좀 몇 가지 있는데 요거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가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좀 정리한 건데요.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는 질문의 답입니다, 지금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 곳에서 했어요. 뭐 여기 보면 KBS 한국리서치, 뭐 한국갤럽, 머니투데이 등등등 있는데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죠. 먼저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이쪽 그래프는요. 지지를 대선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가리지 않고 그냥 보편적으로 다 물어본 겁니다. 모든 분들께. 국민 전체이냐 물어봤다고 할 수 있죠. 그때는요. 윤석열, 안철수 접전이죠. 그런데 물어보는 대상을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분으로 한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역선택 방지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럴 때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이에요. 역시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금요.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가 아니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가 다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길 원하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아니 정권 교체 원하시는 분만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하자고요? 안 됩니다.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상황 설명 좀 했습니다, 제가. 손아람 변호사. 예.
국민의힘 선대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 절대 못 받는 겁니까?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다들 좀 무슨 여론조사냐 이런 아, 분위기. 갑자기 왜 여론조사냐? 예, 아니 뭐 우리랑 상의도 전혀 안 하고 뭔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얘기하시냐라는 거고요. 예. 아유 그렇게 단일화 안 한다고 그러시더니 뭐 하루 아침에 또 후보 등록하시는 날에 단일화 이렇게 여론조사를 얘기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다라는 입장입니다. 아, 약간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 어찌 보면 홀가분한 마음도 있는 것이 홀가분하다고요? 원래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로부터도 왜 예. 단일화 안 하냐라는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한 시기에 이상한 형태로 여론조사 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오니까 예. 그 국민의힘 당원들도 예. 이건 우리가 못 받아들이지. 우리가 이렇게 16번의 토론을 거쳐서 예. 당심도 50% 반영해가지고 복잡한 절차로 우리 후보를 세웠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이걸 완전히 다 없애고 제로 베이스에서 1대1로 특히나 뭐 예. 역선택 방지 조항도 없이 그냥 여론조사를 하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럼 만약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으면 그거는 생각해 볼 만합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방금 이제 데이터에서 확인하셨듯이 예. 그렇게 하시게 되면 결국 또 안철수 후보 쪽에서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할 거라는 거가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실 바에는 오히려 멋있게 사퇴하는 모양새가 낫지. 사퇴하라 그냥. 뭐 굳이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역선택 방지를 받으면서 끌고 갈 에너지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경희 대변인 지금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역선택이 있는 거 없는 건데 손아람 변호사는 역선택이 만약에 들어간 여론조사는 국민의당에서 안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이게 이런 부분에 좀 이중성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다자 조사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본인 그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뭐 40% 이상 나오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많은 격차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부분에 자신감을 표하면서 예.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이 당연히 뭐 안철수 후보께 사퇴를 하고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또 갖고 계시면서도 예. 역선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또 경계를 하는 모습을 또 보이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까 이제 데이터 나온 것처럼 양자 대결 구도로 갔을 때 야권 후보 가운데 보다 적합한 후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 요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 역선택에 대한 부분은 윤석열 후보보다는 되레 안철수 후보께서 걱정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계신 뭐 윤석열 후보라든지 이준석 당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역선택 방지 조항 부분을 다 삽입시키지 않은 채 경선 과정을 통해 당선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또 역선택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오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도 여론조사 반영됐는데 그때도 역선택 방지 조항 없다. 네. 근데 왜 지금은 역선택 얘기를 하는가?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 중에서도 역선택에 대한 그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후보의 어떤 유불리를 따져서 선거공학적으로 이 단일화판을 끌고 가려고 하는 다소 좀 저희가 보기에는 좀 유치한 논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게 쉽지 않네요. 지금 합의가요. 다음은요. 지금 사항을 다룬 만평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두루미 같고요. 이거는 무슨 동화에 나오는 장면 같은데 여우 두루미 아닙니까? 근데요. 여우가 뭔가 쟁반에 담아서 딱 디밀고 있네요. 먹으라는 것 같은데 두루미가 이거 먹을 수가 없죠, 지금요. 근데 이 쟁반은 여론조사 국민경선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가. 내가 먹어봐서 하는데 당신도 먹어.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요. 그 제목은 일단 찔러보고. 제목은 일단 찔러보고 돼 있습니다. 두루미는 원래 이렇게 기다란 병에 들어있는 걸 먹기를 원하는 거 아닐까요? 자, 신경민 전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 소속이신데요. 이 당적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인으로서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이번 단일화 지금 뭐 진행이 됐어요. 시작이 된 건데 되는 단일화입니까? 안 되는 단일화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봐서 쉽지 않죠. 근데 이건 두 후보의 윤 후보하고 안 후보 두 후보의 결단에 달려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쭉 본 걸로 봐서 분명해진 것은 뭐 거의 다 이제 분명해졌는데 방식을 놓고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방식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두 후보가 앉아서
단판을 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단판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 단판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단판이 방식을 놓고 하는 단판이죠. 나머지는 다 분명해졌거든요. 예. 책임론 이제 뭐 응할 테니까요. 책임론 두 후보가 조금 가벼워졌죠. 그리고 민주당하고 안 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예, 정리가 됐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됐죠. 그리고 형태도 정리가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합당은 안 되고 공동정부나 연립정부나 통합정부 중에서 하나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 방식의 문제는 쉬워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지난 1년 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후보로 냈던 단일화 논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지금 똑같은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역선택 문제는 그 당시에도 무척 많은 논란을 거쳤지만 결국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이미 낸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의 여론조사 추이를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예. 따라서 이 문제를 놓고 결국은 단판을 짓지 않으면은 이것은 안 되는 거고요. 예. 이 대목에 대해서 뭐 윤 후보가 쿨하게 그럼 안 후보 원하는 대로 뭐 무슨 방식이든지 합시다 그러면 그냥 전격적으로 되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마감 시간이 한 4-5개 중에서 지금 하나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마감 시간은 3월 9일까지가 마지막입니다. 3월 9일 새벽까지가. 그래서 아직도 마감 시한이 몇 개 남아 있기 때문에 그중에 결단을 내리면은 전격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난관에서 이게 진흙탕으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가한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안철수 후보, 그리고 단일화돼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인물이 이준석 당대표예요. 어제도 얘기가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안철수 대표께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신 말씀을 제가 보니까 본인은 단일화할 생각이 없는데 하도 주변에서 단일화 얘기가 많이 나오니 내가 선제적으로 제안해본다라는 참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본인의 그 행보의 전환을 합리화했는데 저는 그런 그 이유를 가진 단일화라고 한다면은 저는 진정성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런 반응이었어요. 어제도 뭐 반응이 이렇게 좋진 않네요. 지금요. 뭐 선제적으로 뭔가 한 것 같으네요.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죠. 단판 고집 윤석열, 지지율 앞세워 안철수 항복 압박할 듯하다. 그러니까 아까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위 대변인 얘기했죠. 무슨 결단, 그거하고 연결이 되네요. 압박해서 항복하세요. 여기서 말한 항복이란 스스로 양보하세요.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요. 이게 뭐 복잡합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요.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론을. 안 될 걸로 봅니다. 안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단일화 협상 전례를 보면 이 전에 무르익히기 위해서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예. 밀고 당기기, 거기서 룰 미팅이 그렇죠. 벌어졌잖아요.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이었어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보면. 근데 여기 오늘 나와 있는 홍 대변인과 천 변호사, 이 양당의 관계자 두 분 얘기만 봐도 역선택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충돌이 되잖아요. 일단 여론조사로 만약에 하자고 합의가 됐더라도 역선택 갖고도 이렇게 난항이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쟁력, 적합도 뭐 뻔한 얘기인데 그 아까 우리 앵커가 소개해준 몇 개 그래프요. 예, 이미 있는 그래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양쪽이 확연하게. 그러니까 이건 그냥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일 뿐이다. 제가 보기엔 뭐 그 명분에는 이미 새 패널들께서 다 분석을 하셨습니다. 지지율 낮은 안철수 후보의 존재 가치를 과시하기 위한 거. 예. 그다음에 좀 비판적으로 보면 테러를 확보하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면 나중에 이제 패배했을 경우에 대비한 책임론. 예, 책임론에 미리 물타기 뭐 이런 건데 이건 굉장히 다들 비판적인 거죠. 저는 조금 더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나만 드리자면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발전하겠느냐. 매 선거 때마다 정권 교체라는 그게 과연 대의명분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정권 교체
하나를 위해서 야권은 무조건 다 단일화를 직전에 단일화를 예.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단일화를 얘기하기 전에 철학과 비전이나 정강 정책이 비슷하면 합당을 하시든가 아니면 떳떳하게 예. 방금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립정부나 통합정부 같은 걸로 해서 그 얘기는 조금 비판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권력 나눠먹기거든요. 근데 권력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듣더라도 차라리 연립정부를 선언을 하시든가 아니 대선 후보에 후보 등록하는 날 단일화를 얘기하면 예. 그러면 대한민국 정당 정치는 앞으로 계속 집권 가능성이 있는 1당과 2당만 존재하고 네. 나머지 3당, 4당, 5당은 어. 항상 맛보기 조금 하다가 안 될 것 예. 같으면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페이버를 줄 것 같은 아니면 명분에 조금 맞는 곳에 손잡고 들어가 버리면 예. 어떻게 3당이 2당 되고 1당 되는 이 발전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예.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하는 정당 정치 그게 바로 군소 정당의 출발이거든요. 예. 특히 중도 내지는 진보, 뭐 녹색당 이런 것들은 예. 처음부터 어떻게 깃발을 바로 세우기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그 씨앗이 예. 결실을 맺을 때까지 고난을 거쳐가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매번 선거 때마다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예. 중간에 앉아버리면 그러면 정당 정치가 과연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전 그런 점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어제 느닷없이 완주를 넘어서 사실 당선이 목표다라는 얘기를 얼마나 여러 번 예. 되뇌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진작에 그럴 기회가 있을 때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먼저 던졌어야 되는 건데 저는 어제 이 얘기는 그야말로 명분 쌓기 예.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실제 가능성도 이번에는 굉장히 낮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네. 뭐 아직은 모르니까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경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판을 통해서 무슨 양보를 누가 양보할지 그걸 정하는 것도 안 됐어요. 그럼 결국은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단일화 관련해서.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거 아닙니까? 대선 끝까지 네. 후보로서. 그 자체 안철수 후보의 대선 완주 윤석열 후보에게는 큰 부담 아닙니까? 부담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뭐 부담은 부담이죠. 그런데 이제 과연 그게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큰 부담인지는 저는 그 큰 부담인지는 대선의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담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모두 윤석열 후보에게 이전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저희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흩어진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흩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정권 교체를 특히나 원하시는 안철수 후보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예. 마지막까지 단일화나 뭐 어떤 철수나 뭐 아무것도 안 됐을 때 예. 결국은 정권 교체를 대표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실 거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몰린다. 네, 맞습니다. 양 진영이 결집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 하면 저희가 실제 손해보는 표가 심상정 후보의 존재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손해보는 것에 비해서 과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크겠느냐. 저희는 그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뭐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 약간 빠져가는 표, 윤석열 후보에서 빠져가는 표, 피장파장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뭐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요. 오늘도 단일화 관련해서 아마 후보별로, 정당별로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다 회의합니다, 오늘요, 아침에. 그러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다음은요. 이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올 것이 왔다. 긴장 속이다. 올 것이 왔다. 계산기 분주한 민주당. 올 것이 왔다 해서 왜 긴장을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단일화 이슈에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 자체가 묻힐라. 사람들이 다 여기 단일화에만 관심을 둔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진흙탕 협상 땐 윤석열 책임론이 불거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안 되길 바라는 거군요. 잘 안 되기를. 그래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질문을 받고 답을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답변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애둘러서 다른 얘기를 통해서 좀 설명을 했죠.
자, 그럼 그 목소리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고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과제입니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미래로 나아갈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일화에. 아까 드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역시 답변이 짧죠. 고민이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민주당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산법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겁니다. 민주당 초긴장 이렇게 되면 대선 쉽지 않은데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죠. 야권 단일화 땐 여론조사상 수치상 불리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요. 이거 여권 지지층이 이 계기로 결집할 수 있다. 왜냐? 위기를 느끼니까. 이겁니다, 지금. 신경민 전 의원님, 어제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논평이 없었어요. 네. 뭐 후보는 질문을 받았으니까 답변을 저 정도 한 건데 논평이 없었다는 거는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 뜻입니까? 뭐 후보 얘기도 직접적인 논평은 아닌 거죠. 예. 그냥 뭐 원론적인 선거의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단일화 부분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거죠. 그 사이에 사실 굉장히 많은 접촉이 있었고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먼저 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 측에다 그렇죠. 접촉을 했다는 뜻입니까? 지금요?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을 한 게 몇 개의 채널을 통해서 했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이른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의 제안을 선택하지 않은 거네요. 묵묵부답이었고요. 예. 그리고 뭐 명분으로도 그렇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큰 대의 명분은 정권 교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이에 민주당과의 안철수 후보의 그 지난 10년 동안의 여러 가지 관계를 봤을 때 예. 그렇게 감정적으로 흔쾌한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하고 과연 손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데 대해서 회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꾸준히 제안을 했지만 역시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사실 어저께 저 얘기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이제 없던 일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묵묵부답이고 우리가 민주당 입장에서 뭘 반응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약간 좀 두려운 것은 이 결론과 상관없이 예.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담판으로 해서 이제 성사가 결론이 나는 시점이 있겠죠. 예.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뉴스가 단일화로 이게 흡수가 돼서 이 블랙홀 현상이 일어날 것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목도가 너무나 높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한국의 정당 정치의 예. 비판적인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뉴스는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 현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이 뉴스의 비중으로 봐서 잘못하면 예. 다른 모든 후보나 다른 모든 이슈를 다 덮어먹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이 단일화 이슈의 작을 봐서 이른바 이제 강성 친문 지지자분들께서 결집할 가능성.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동안 약간의 좀 거리를 두던 친문 지지자가 결집할 가능성. 언론에 잠깐 소개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예. 이제 중도층을 우리가 어떻게 더 가져오느냐라는 게 이번 선거의 승패의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이죠. 예. 근데 중도층은 전부 다 단일화만 쳐다보고 있게 되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는 두 후보가 안 후보, 윤 후보가 진흙탕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예. 뭐 그러면은 그건 반사 이익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다른 뭐 김혜경 의전 문제랄지 뭐 예. 이런 문제들이 다 지금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런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마이너스적 예. 요소가 분명히 또 있기 때문에 예.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 봐서는 이 뉴스의 블랙홀 현상이 민주당한테 예. 결코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단일화 협상 과정이 진흙탕이 되면 좋겠다. 그래야지 뭔가 더 올 거다. 이런 기대인데 사실 어제 안철수 후보의 제안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반응이 있은 뒤에 저녁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전화 통화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부인께서 지금 확진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염려를 나타냈다. 그걸 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전화했습니다라고요. 다 생각이 있으니까 했겠죠. 공개 자체를.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주말 동안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굉장히 날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대선 경쟁이거든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겠습니다. 기사로. 이재명, 윤석열 적폐 수사. 언론 인터뷰에서 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 내용은 정치 보복이다. 여기에 올인했다 지금.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는 걸로 올인했다. 노무현 소환. 중도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다 꺼냈어요. 주말 동안요. 기사 하나 더 있어요. 보시죠. 이재명, 윤석열은 검사 나부랭이, 궁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맹비난인데요. 맹공을 퍼붓다. 자, 이 이유가 바로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궁예, 검사 나부랭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럼요. 주말 동안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한탄하게 했던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감히 검사 나부랭이가 5년짜리 선출 권력, 5년이면 지나갈 것들이 감히 검사한테 달려드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치고 생명을 없애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13년 전 국민의힘의 전신 정권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 보복하느라 그분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기억을,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고 공언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맹비난,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어요. 그리고 정치 보복 얘기를 꺼낸 겁니다. 윤교호 의원님,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이게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면서 하는 발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윤 의원님께서는 이 발언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겠죠. 그걸 넘어서,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을 넘어서 예. 구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 약간 비판적이고 약간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친문 세력들을 거리를 좀 두고 있는 친문 지지층들. 그렇죠. 친문 세력들을 끌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겼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만들지 맙시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처럼이라는 게 무슨 뭐 불행하게 돌아가신 이거보다는 예. 검찰에 끌려가서 그 수모를 당했던 그거 만들지 맙시다. 그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킵시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건 사실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예. 지금 아까 단일화에 대해서 제가 정당 정치 운운하며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다른 패널께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안철수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단일화가 된다고 해서 윤석열한테 표를 줄까? 아니 지금 저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원장까지 하겠다는 김종인 씨조차도 예. 차악이 아니라 뭐 차차악이고 차악도 없다 여기는. 뭐 이런 얘기죠. 이런 뭐 추잡한 대선이 없다. 양쪽 후보 다 정말 도덕적으로 뭐 선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중도 확장이요. 이번 선거에선 저는 중도는 어느 쪽에도 예. 아마 가지 않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라는 존재가 있다면 예. 그 중도를 혹시라도 가져갈 뭐 될지 모르고 또 군수 후보들이 될지 모르지만 뭐 사표 운운하는 우려가 있겠죠. 그러나 양쪽은 철저하게 자기 지지 세력만으로 아마 예. 승부를 낼 것이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 중에 40%를 못 넘는 당선자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 적폐 수사 윤 후보의 발언은 예. 친문 세력을 이재명에게 몰아주는 아마 악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점을 겨냥해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제주에 내려가서 또 앞으로도 저 얘기를 굉장히 강도 높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 동안에 연 이틀에 걸쳐서 강력한 얘기, 강력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요, 민주당 내에서 대선 판세 자체 분석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이 첫 번째 우리의 공략 대상이다. 하락했던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다시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합류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세에 있던 우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자, 홍경희 대변인.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단일화 대상이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런데 네.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른바 적폐 수사 발언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인터뷰에서 그 발언, 이건 실수라고 보세요? 이게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국민의힘 측에서 예. 밝혔다시피 윤석열 후보께서 어떤 전 정부의 어떤 대통령이 되었던 지휘공단을 막론하고 죄가 있으면은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예. 결론적으로 보면은 방금 이제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쪽의 어떤 진영의 결집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자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판단이 되고 또 실제로도 어제 나왔던 지지율 조사를 보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상당 부분 많이 지지율이 제고가 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확실히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뭐 의도치 않게 예. 좀 어떤 저쪽에 반사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이 가까우니까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도 그 내용을 잘했어요. 작은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 막판에는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먼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윤석열 열정열차 좌석에 구두발 올려 논란이다. 이 열정열차 굉장히 야심작이잖아요. 우여곡절 많았었는데 그래서 기차를 타고 방문을 하는 거예요, 지역을. 그 내리고 다시 타고. 근데 좌석, 앞좌석에 발을 신발 신으시라 딱 올려놓는 사진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여당은 이거 보세요. 이걸 제가 그냥 화면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크게 잡아주세요. 여당의 반응입니다. 무슨 쩍벌, 뭐 쭉벌 이렇게 돼 있어요. 쩍벌, 쭉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설명을 하죠. 후보 다리 경련 때문에 그렇다. 뭐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또 바로 이제 사과를 하고 그랬기는 했습니다. 그럼 어떤 장면이길래 그런지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아, 이 장면이군요. 대화를 하는데 다리를 쭉 뻗고 앞좌석에 구두를 신은 채 올려놨군요. 근데 이 사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냥 스스로 공개가 된 셈이 됐어요. 사진을 올렸으니까 내부에서. 그리고 공보단 해명이 나왔죠. 뭐 장시간 이동으로 뭐 경련 그래서 뭐 다리를 잠시 올렸다. 세심하지 못했다. 유감이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고 윤석 대표도 약간 사과성 발언을 한 겁니다. 이랬어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논평을 좀 냈거든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반대편 좌석에 구둣발을 버젓이 올려놓은 모습이 공개된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 특권과 권위에 의지해온 윤석열 후보의 노매너와 몰상식이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끼친 민폐에 대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호남의 정책을 누르고 하는 거 맞아요?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누르고 네. 호남의 정책을 가득 싣고 진심을 담아 열정열차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제 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손한 변호사가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는 일이 발생했는지 뭐 아까 뭐 경련 얘기 있었고요. 뭐 그런데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근데 이런 사진이 왜 공개가 됩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예, 우선은 저희 상금 보좌역 한 분이 저걸 본인의 SNS에 이제 같이 앉아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SNS에 올렸어요? 올린 겁니다. 뭐 사진이 여러 장 종류가 있는데 뭐 다른 분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사실 저거를 올린 것 자체가 좀 문제죠. 다층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올린 것도 문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참모들이 저런 행태가 있을 때 사실은 후보가 아무리 뭐 좀 후보라고 하더라도 말려야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후보님. 뭐 최소한 뭐 구두는 다리가 벗으십시오 경련이 왔다는 라든지. 설명이 있었는데. 예, 뭐 물론 그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바로 맞은편 좌석에 이준석 대표랑 앉아서 뭐 1시간 가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좁은 공간이고 또 윤석열 후보가 체구도 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다리에 뭐 그렇게 뭐 심각하지는 않은 그런 경련이 와서 조금 다리를 스트레치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했고, 뭐 설명이 어쨌든지 간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잘못한 행동이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것은 실제 저도 토요일 날 저 열정 열차를 같이 탔었거든요. 탔어요. 타셨습니까? 예, 저도 남원에서 순천 가는 구간을 타고 이제 또 순천에서도 저희 순천 시민분들 만나고 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독특한 어떤 이벤트 행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굉장히 신선한 기획이고 또 지역에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봐주시고 해서 확실히 호남에서도 요즘 반응이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모습. 특히나 또 누가 파파라치가 찍은 것도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이렇게 찍은 일로 좀 안 좋게 화제가 되니까 좀 저도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화라는 변호사께서 열정열차를 직접 타셨다는데 속상하다 지금 반응이셨어요. 이게 왜 이런 모습입니까?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 대선 후보 사자 TV 토론에서 한 얘기가 이게 또 뒤끝이 진하게 남았습니다. 지금요. 이겁니다. 보시죠. 이재명 김포 이런 데는 집값 2, 3억 뭐 이런 얘기 발언을 했거든요. 토론 과정에서. 그러자 김포 주민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여기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아니 경기지사 출신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합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2, 3억에 집을 어떻게 산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십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자 여당에서는 아파트 시세 아니라 분양가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청년들을 위한 주택 얘기하면서 분양가 얘기를 한 거다. 청년 주거 공약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지금 뭐 뒤끝은 아주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요. 토론 때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공급 주택의 공급의 30%를 보장하는데 거기에 90% 그러니까 당시 분양가의 90% 정도를 대출해 준다는 것이고요. DSR은 그러니까 규모를 뭐 수십 평짜리가 아니고 한 20평 정도면은 한 2, 3억대 되겠죠. 어느 지역에 2, 3억짜리가 있습니까? 20평짜리가? 김포나 이런 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포에 20억짜리가 있습니까? 아니 20평짜리가 있습니까? 20평짜리가 3억입니까? 예. 자, 그러지 마시고요. DSR 문제는 장래 소득도 산입을 해주자가 저희의 계획입니다. 자, 신경주 의원님, 뭔가 이제 청년들을 위한 주택, 그리고 굉장히 좀 싸게 공급하겠다 이런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김포라는 이름이 딱 나왔고 심상정 후보가 파고 들었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고입니까? 아닙니까? 납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이건 논란이 될 만합니까? 좀 뭐 애매한 대목이 있고요. 이렇게 쭉 그걸 복귀해서 들어보면은 좀 뭐 이 말인지 저 말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서 지금 해명이 그렇게 탁 그렇구나라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실수라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가령 충청도나 어디 다른 지역의 도지사였으면 모르는데 경기도지사였고 최근에 거기 무료도로 일산대교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 주민들의 혜택을 주자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됐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아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1차 토론 때는 LTV를 가지고 좀 논란이 있어서 윤 후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심후보하고 이 부채 비율, DSR 가지고 붙어서 이게 항상 비율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터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너무 막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가다가 보니까 이런 사고가 예. 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이제 토론이 3번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지금 집값에 대해서 굉장히들 많은 분들이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여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해명 여기 좀 적혀 있는데 좀 소개해 드리죠. 이런 논란이 일자 김포 시세를 말한 것 아니다. 김포공항 인근 부지의 청년주거 전용 20평 아파트를 2억에서 3억 원대 분양 가능하다는 취지다. 시세 아닙니다. 분양가 얘기입니다. 이런 걸 또 다시 한번 강조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실제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뭐 말씀이 잘못 전해지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김포에서 지금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좀 다루고 있죠. 그 내용을요. 자, 다음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오늘 좀 기사에 신문에 좀 실려 있어요. 보겠습니다. 사저 얘기입니다. 25억 박근혜 대구 달성집 일단 계약금만 낸 상태로 알려지고 있고요. 시세는 25억인데 계약금만 뭐 한 10% 낸 거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 낼 방법 찾는 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진 좀 보겠습니다. 이 집입니다. 이 집. 여기 가운데 보겠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데요. 이 집이거든요. 규모가 좀 꽤 커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요. 어제 주말 동안에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아서 보고 갔다는 거죠. 아, 여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 집이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오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요. 좀 더 보겠습니다. 측근 유영하 변호사 뭐 매입 비용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한 25억 정도 들었다는 거죠. 이 돈과 관련된 설명이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현재 추징금 35억은 모두 납부, 벌금 미납액 150억은 사면으로 면제. 아, 그러니까 뭐가 부담이 없다 뭐 이런 뜻이 됐네요. 그리고 빈집이지만 주말 사이 구경 인파가 몰렸다. 계속 몰리겠네요.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나왔는데 저런 모습이었어요. 윤경호 의원님. 자, 정치권의 관심은요. 지금 입원 상태거든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2월 초에 퇴원한다 그러는데 아직 그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 될지 명확히 모르는데 만약에 대선 전에 퇴원을 해서 이 사저, 대구의 사저에 입주하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고. 이게 대선에 또 미칠 영향. 이런 게 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움직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 대선 전에 등장을 해서 예. 대구로 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 아, 뭐라고 또 한마디 할 경우. 그게 가장 관심이겠죠.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예. 하면 하는 대로군요. 안 한다면 그건 뭐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 일인데 대선 전에 저 대구라고 알려진 달성에 알려진 사저로 가면서 한마디 꺼내는 거. 저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갈 집이라는 뉴스가 나오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말 사이에 가봤다는 것도 저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입주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 그러겠죠. 아닌가요? 옛날에 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 봉화마을 언덕배기에 올라서서 매일같이 찾아온 예.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은 들고 뭐 나와서 간단한 연설도 하고 했던 그걸 방불케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박근혜라는 정치인에 대한 팬덤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자, 무슨 얘기를 할 건가가 저는 두 가지 방향.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큰 차이라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건 정권 차원의 내가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을 당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 아니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내가 고초를 겪었다라고 하느냐. 다르네요, 그러면은. 후자는 윤석열이라는 윤석열 후보가 관련이 됐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예. 윤석열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거죠. 전자는 조금 더 크게 정권 차원의 예.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가면 그건 뭐 누구를 겨냥한지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후자로 만약에 간다면 얼마 전에 세력이 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예. 나는 윤석열 정말 도저히 지지 못하겠다. 그런 박근혜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전 대통령을 향해서 검찰이라는 칼, 수사의 칼을 들이대서 감옥에 보낸 책임자다라는 예.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느 방향으로 얘기를 잡을 것이냐 이게 대선 전에 나온다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 전에 퇴원할 것인가? 퇴원하면서 과연 무슨 얘기를 꺼낼 것인가? 이겁니다, 지금. 대선에 변수가 많네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요. 자, 다음은요, 나라박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전쟁 위기죠. 미국과 러시아가 뭔가 담판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사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16일 우크라이나 침공할 것 같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얘기해요. 그러나 러시아에서는요, 이거 미국발 가짜 뉴스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미국, 러시아가 지금 정보전,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바이든이 직접 나서서 침공일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미국이 거짓말로 긴장 조성하고 있다. 다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는 거죠. 62분 바이든, 푸틴 전화회담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하고 있고 우리도 그랬어요. 지금 위험하니까 지금. 뭔가 외국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떠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목소리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Honestly, I'm not afraid because the war wouldn't start like in a week. It's already been going for 8 years. Розуміти і мати якесь уявлення, якусь первинну інформацію отримати, що робити у випадку наступу або якихось. 그러니까 국민들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막상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기사 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의 한계일까? 문매를 맡고 있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침공 뭐 이런 게 지금 밖에선 한마디로 말해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한가한 일정을 하고 있더라. 무슨 일정을 하면요, 이런 겁니다. 뭐 정장 쫙 빼입고 나와서요. 고령층 무슨 요금이나 계획 이런 거 발표하고 있어요, 지금요. 물론 정책인데 이게 지금 이런 거 얘기할 때냐는 거죠.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지난해 말인데요. 지난달 말입니다. TV 연설에서 부활절 바비큐를 언급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 즐겁게 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국민 55%가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대통령에게. 신경미 전 의원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인데 이건 조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네요. 이건 국내 정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에 있는데 대통령만 이런 게 아니고요. 외교안보 담당자들이 거의 다가 비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정치 코미디를 대통령과 같이 했던 방송사 내지는 제작회사의 간부들이 전부 다 거기에 점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조롱거리의 대상이고 이 국제뉴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이 완전히 유행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건 정말 이런 한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없고요. 국내 정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도 지금 돌아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남북한 대치 상황에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가 국제 정치와 외교 안보 상황이 어떻게 직결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우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대목이 있고요. 지금 16일이라는 얘기를 미국이 공격하는 주체가 아닌데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이건 정보전의 결과로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서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홍경희 대변인, 16일날 날짜까지 나오는데 대통령이 한가하다는 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투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어떤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는 누군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죠. 대통령의 이러한 어떤 정세와는 관계가 없는 한가한 현실 인식이 국가에 얼마나 큰 불행을 몰고 올 수 있을지를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이 3월 9일 대선에 우리도 이걸 반면교사해서 반드시 현명한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선과 살짝 연결시켜서 논평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